강태민의 집무실은 성공의 정수만을 모아놓은 공간이었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최소한의 가구로 배치된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 속에서 움직였다. 단 하나 그 공간의 주인인 강태민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는 또다시 시작된 신경 발작에 이를 악물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미세한 떨림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그의 의지를 비웃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도 자신이 개발한 최첨단 신약도 이 정체불명의 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들은 그저 희귀신경 퇴행성 질환이라는 원인도 치료법도 없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을 뿐이다.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제국을 누릴 시간은 없었다. 강태민의 눈에는 깊은 냉소와 피로감이 가득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재산과 권력을 노리는 하이에나들만 득실거릴 뿐 진정한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섬에 갇힌 고독한 시한부였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청소 카트가 들어왔다. 야간 청소부 한 소리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다. 존재감 없이 소리 없이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해내는 사람.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든 그의 눈에 띄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소리는 익숙하게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고요함이 역설적으로 강태민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저 여자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러다 소리의 발걸음이 집무실 구석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관리 소홀로 잎이 누렇게 뜨고 시들어가는 커다란 관상용 화분이 있었다. 값비싼 품종이었지만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태민에게 그것은 곧 다가올 자신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작은 물병과 영양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시든 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말을 걸듯 나직이 속삭였다. 아직 괜찮아. 조금만 힘을 내. 그녀는 마른 흙 위로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영양제를 희석해 뿌리에 부어주었다. 그 모습에는 어떤 계산도 가식도 없었다. 오직 생명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애정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 외의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의 무감각한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는 녹슨 듯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어차피 죽을 나무인데 헛수고하는 이유가 뭐지? 소리는 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녀는 CEO와 직접 대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강태민의 심장을 관통했다. 희망. 그가 잊은 지 가장 오래된 단어였다. 저 보잘것없는 청소부의 눈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그 희망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다. 순간 그에게 기이한 충동이 일었다. 허무맹랑하고 자기 파괴적인 충동이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검은색의 카드를 꺼냈다. 한도 없는 VVIP 카드, 그의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그는 카드를 책상 위로 미끄러뜨렸다. 가져가. 소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와 카드를 번갈아 보았다. 난 이제 이걸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 당신이 대신 써. 집을 사든 세계 일주를 하든 내가 살지 못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봐. 이건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변덕이니까. 그의 말에는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린 자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정중하게 카드를 그에게 다시 밀어냈다.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그가 앉아있는 책상에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소리의 코끝에 아주 미세한 향기가 스쳤다.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섞여 거의 감지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향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이것은 평범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의서, 해독비방에만 기록된 전설적인 독초의 냄새였다.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검출할 수 없으며 아주 서서히 신경계를 파괴하여 마치 자연적인 질병처럼 보이게 만드는 맹독. 자월초 지유의 처의 냄새였다. 소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다시 보았다. 그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천천히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비밀을 알아차린 순간 그녀 역시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밀어놓은 검은 카드가, 그리고 집무실 안에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해하는 강태민이 남겨졌다.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은 소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죽어가는 식물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녀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녀의 귓가에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희망은 그녀 자신이 되어야만 했다. 그날 밤 한소리는 자신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숨을 골랐다. 최신식 빌딩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낡고 소박한 공간. 방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다. 대를 이어 물려받은 낡은 의서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말린 약초들이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강태민에게서 났던 자월초의 향기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독을 다루는 의원의 후예로서 그녀의 감각은 수백 가지 독초의 미세한 차이까지 구별해낼 수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우리의 능력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세상에 드러내지 말고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한다. 가문의 비기를 탐낸 권력자들에게 핍박받았던 조상들의 역사는 은둔이야말로 유일한 생존법임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문의 철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서 죽은 식물에게 말을 걸던 자신의 모습과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찰나의 생기를 보였던 강태민의 공허한 눈빛도 그녀는 하룻밤을 꼬박 고민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결심을 내렸다. 모른 척할 수 없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다. 먼저 자신의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청소는 조용한 수사로 변모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존재감을 지우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다. 그녀의 청소 카트 안에는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청소 도구들 사이에 그녀만이 아는 특수한 도구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집무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가 앉았던 의자 틈새의 먼지, 그가 마셨던 찻잔에 남은 미세한 침전물, 그리고 그의 어깨에서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든 화분의 흙이었다. 자월초는 종종 흙이나 아로마 디퓨저를 통해 공기 중으로 아주 미량씩 퍼뜨리는 가장 교활한 방식의 독살법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화분의 흙을 채취하려던 순간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유진 바이오파마의 부회장이자 강태민의 사촌인 최진석이었다. 그는 병든 사촌을 걱정하는 듯한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군. 그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지만 소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온화한 가면 뒤에서 그녀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한 기운을 느꼈다. 최진석은 태민의 책상 위를 둘러보는 척하다가 아주 교묘하게 아로마 디퓨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짧은 순간 소리는 확신했다. 독은 바로 저 디퓨저를 통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최진석은 그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무실을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소리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위협이 되었다. 그날 밤 소리는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실험실은 최첨단 장비가 아닌 오직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운영되었다. 그녀는 특수한 약초로 만든 시약에 채취한 샘플들을 녹여 반응을 살폈다. 세계 변화 침전물의 형태, 심지어는 특정 약초에만 반응하는 작은 벌레의 움직임까지도. 그것은 현대 과학이 놓치는 생명과 생명 사이의 미세한 교감을 읽어내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분석 끝에 결과가 나왔다. 모든 샘플에서 아주 미량이지만 명백한 자월초의 반응이 나타났다. 그녀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다. 강태민은 매일 아주 조금씩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에서 독살당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 앞에는 3가지 선택지만이 남았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하지만 청소부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이런 고대의 독초를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 미친 여자 취급을 받기 십상이었다. 2번째는 도망치는 것이다. 가문의 철칙대로 위험한 비밀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 머무르며 싸우는 것. 소리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의서를 펼쳤다. 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의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며 목숨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의원의 숙명이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더 이상 강태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문의 유산과 그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의서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자월초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1단계 해독제 처방전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의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한소리의 작은 방은 이제 비밀스러운 약재실이 되었다. 그녀는 가문의 의서에 따라 자월초의 독성을 중화시킬 1단계 해독제 제조에 들어갔다. 주재료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백화사설초우와 달빛 아래에서만 피어나는 은방울꽃의 뿌리였다. 그녀가 옥상 텃밭에 비밀스럽게 갖고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 약초들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 경력의 장인처럼 정교하고 신중했다. 약초를 빻고 찌고 말리는 모든 과정에는 정해진 순서와 시간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약초 차가 아니었다. 독의 기운을 잠재우고 막힌 혀를 뚫어줄 생명의 물방울이었다. 꼬박 이틀에 걸친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잘게 빻은 약재를 작은 티백 안에 담아냈다. 겉보기에는 시중에서 파는 평범한 허브차와 다를 바 없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강태민에게 전달하느냐였다. 그는 자신의 병세 때문에 음식과 음료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일 터였다. 그의 모든 것은 충직한 비서나 전담 직원에 의해 관리될 것이 분명했다. 청소부가 건네는 차를 그가 의심 없이 마실 리 만무했다. 소리는 다시 한번 관찰자가 되었다. 그녀는 청소하는 척하며 강태민과 그의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눈에 강태민의 충직한 비서 박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강태민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특정 브랜드의 유기농 캐모마일 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소리는 박 비서가 종종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기회는 바로 그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소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비서실 근처 복도에서 일부러 물통을 엎질렀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의 과장된 목소리에 박 비서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괜찮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아닙니다, 비서님. 금방 끝납니다. 박 비서의 시선이 복도에 쏠린 그 짧은 몇 분. 소리는 유령처럼 비서실 안쪽에 탕비실로 스며들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방역이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캐모마일 차 상자를 열어 자신의 해독차 티백과 하나를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복도로 나와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잠시 후 박 비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탕비실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차는 강태민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때 마침 강태민은 또 한 번의 극심한 통증 발작을 겪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심하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향기로운 캐모마일 향 뒤에 아주 희미하게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저 또 하나의 효과 없는 위약에 불과한 시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났을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의 삶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던 손떨림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온몸의 신경을 칼로 찌르는 듯했던 날카로운 통증이 견딜 만한 수준의 둔한 통증으로 가라앉았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끝없는 쇠락의 길을 걷던 그에게는 폭풍우 속에서 한 줄기 햇살을 본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림이 멎은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이런 효과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방금 마셨던 차 한 잔이 떠올랐다. 설마 그 차 때문에. 한편 강태민의 작은 변화는 최측근들을 통해 조용히 퍼져나갔다. 박 비서는 안도감에 몇몇 신뢰하는 동료에게 대표님 상태가 오늘따라 조금 좋아 보이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바로 최진석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안도하지 않았다. 그는 경악했다. 그가 사용한 자월초는 아주 미량이라도 꾸준히 투여되면 절대 병세가 호전될 수 없는 독이었다. 어떤 외부 요인이 없다면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누군가 개입하고 있었다. 최진석은 즉시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의료진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는지 물었지만 대답은 아니오였다. 그는 강태민의 음식과 음료 기록을 전부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 강태민의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임원들, 비서진, 그리고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가장 낮은 직급의 직원들까지. 그날 저녁 최진석은 복도를 지나가다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한소리와 마주쳤다. 그는 처음으로 그 보이지 않던 청소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조용한 여자. 하지만 최진석의 세계에서는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이 가장 위험한 법이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의심의 불꽃이 어렸다. 그날 이후 강태민의 삶에 아주 작은 변수가 생겼다. 해독차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지만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그의 냉소적인 정신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과학자이자 사업가였다. 기적을 믿지 않는 대신 데이터를 신뢰했다. 그의 병세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나타난 이 반등 지점. 그는 이 변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그날의 차로 향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매일 오후 3시 정확히 같은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집무실 책상과 탕비실 구역을 향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인지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한소리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티백을 바꿔치기 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제 그녀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둘이었다. 하나는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강태민의 분석적인 시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위협하는 최진석의 포식자 같은 시선이었다. 최진석은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사무실에 값비싼 잉크를 쏟고는 처리가 늦다며 그녀를 질책했다. 청소 용역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녀의 근무 태만을 항의하며 다른 층으로 보내거나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의 교묘한 괴롭힘 속에서 소리는 자신의 목에 조여오는 올가미를 느꼈다. 한편 강태민은 매일 밤 그날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화면 속에서 그 보이지 않던 청소부는 놀랍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손놀림으로 티백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돕고 있었다. 대체 왜 그의 충성스러운 비서, 박 비서 역시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다. 부회장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청소부에 대해 유별난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대표의 컨디션이 매일 오후 정확히 차를 마신 뒤에만 미세하게 좋아지는 것. 날카로운 박 비서는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었다. 그는 박 비서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본 박 비서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독살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대표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 비서는 그 자리에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그는 최진석에 대한 자신의 오랜 의심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제 강태민에게는 첫 번째 동맹군이 생겼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가진 비밀을 공유한 동지가 된 것이다. 박 비서의 합류로 그들의 작전은 한층 더 정교해졌다. 이제 박 비서는 알면서도 소리를 돕는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최진석의 동태를 살피며 그녀에게 안전한 신호를 보내주었고 더 안전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동시에 그들은 최진석에 대한 방역에 나섰다. 박 비서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최진석의 자금 흐름과 통화 기록, 외부 미팅 내역 등을 은밀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진석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집무실에 나타나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했다. 그리고는 보안팀에 연락해 탕비실 주변의 CCTV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것도 모른 채 소리는 평소처럼 티백을 바꾸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가 티백을 손에 쥐는 순간 집무실 안에 있던 최진석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녀를 향했다. 소름이 끼쳤다. 함정이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될 터였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그녀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탕비실 구석에 있던 작은 화분에 일부러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척했다. 깍!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최진석과 박 비서가 동시에 탕비실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제가 발을 헛디뎌서. 소리는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우는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해독 티백을 자신의 주머니 안으로 감쪽같이 숨겼다. 최진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명백한 증거는 없었다. 그는 분을 사귀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최진석의 함정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소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저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가진 대담함과 지혜에 감탄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 끌어올랐다. 이제 그가 그녀를 조사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저 여자를 이해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놓은 덫에서 한 소리가 유유히 빠져나가자 최진석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미세한 방법으로 그녀를 압박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강태민을 돕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반대로 그녀가 강태민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면 그만이었다. 그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빠르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현대의학으로 쉽게 검출 가능한 독성 물질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복을 시켜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한소리의 청소 카트와 개인 사물함에 그 물질을 몰래 숨겨두게 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익명으로 보안팀에 제보했다. 야간 청소부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 스파이거나 아픈 대표님을 해치려는 불순분자일지도 모릅니다. 최진석의 계획대로 보안팀은 즉시 한소리의 모든 소지품을 수색했다. 그리고 증거물이 발견되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한소리는 변명할 틈도 없이 보안팀에 의해 회의실로 끌려갔다. 최진석은 충격받은 척 연기하며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내년이 감히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냐? 아니면 돈에 눈이 멀어 아픈 사람 목숨까지 노리는 살인 청부업자냐? 당장 이 여자를 경찰에 넘겨. 상황은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그녀는 사방이 막힌 방에 갇힌 속수무책의 사냥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생겨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태민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최진석,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는 병약한 환자의 무력감이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왕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최진석은 그가 나타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민은 천천히 걸어가 겁에 질린 한소리의 옆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촌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지? 최 부회장. 최진석은 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발견된 증거물을 내밀었다. 형님, 이 여자가 형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제가 형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 순간 강태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여자가 한 모든 행동은 내가 직접 내린 명령이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태민은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오래전부터 누군가 나를 독살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소리 씨를 개인적으로 고용해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역으로 추적하게 한 것이다. 그녀의 사물함에서 나온 그 독이라는 것은 내가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그녀에게 가지고 다니게 한 미끼일 뿐이고 그의 완벽한 거짓말은 모든 판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한순간에 무력한 피해자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적을 유인한 전략가로 변모했다. 최진석은 자신의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 되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태민은 보안팀과 다른 임원들을 모두 내보냈다. 회의실에는 이제 그와 한소리 그리고 충직한 박비서 3사람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리자 강태민의 몸이 휘청거렸다.
무리한 탓이었다. 그는 책상에 몸을 기댄 채 새로운 눈빛으로 소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해줄 차례요, 한소리 씨. 당신 대체 누구요? 그리고 내가 독살당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던 그의 모습에 소리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일부를 털어놓았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의원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찾아내지 못하는 독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에게서 자월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회장님은 아프신 게 아닙니다. 살해당하고 계신 겁니다. 자월초라는 고대의 독초 이름. 그리고 그녀의 눈에 담긴 확신. 강태민은 마침내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사촌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눈앞의 여인에 대한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생사를 건 계약을 제안했다. 나를 치료하시오, 한소리 씨.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내 목숨을 구해주시오. 그 대가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당신과 당신 가문의 비밀을 지켜주겠소. 그리고 이 짓을 한 놈을 우리 손으로 직접 끌어내립시다. 내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겠소. 소리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죽어가는 환자가 없었다.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CEO와 정체를 숨긴 의원 사이에 목숨을 건 동맹이 맺어졌다. 강태민의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 바이오파마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한솔이라는 의원의 유일한 환자이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박 비서는 강태민의 지시에 따라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비밀 별장을 그들의 새로운 작전 기지로 삼았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의료시설이 갖춰진 그곳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들만의 요새였다. 한소리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문의 모든 비기를 걸고 한 사람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의원이었다. 그녀는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해독 치료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녀는 은침을 사용해 그의 막힌 혈도를 뚫고 죽어가는 신경을 자극했다. 침이 몸에 박힐 때마다 강태민은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는 듯한 격통에 시달려야 했다. 매일 밤 그는 쓴맛이 지독한 탕약을 마셔야 했다. 탕약이 몸에 들어가면 독소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열과 오한이 그를 덮쳤다. 그것은 병으로 앓던 고통보다 몇 배는 더 지독한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강태민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키는 한소리의 침착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상태를 살폈고 그의 손을 잡아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그를 격려했다.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쌓여갔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존경심을 느꼈고 그녀는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에 연민을 느꼈다. 한편 최진석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강태민이 사적인 시설에서의 집중치료를 명목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추자 그는 독을 투여할 방법도 사촌의 상태를 감시할 수단도 모두 잃어버렸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점점 더 초조하고 난폭해졌다. 그는 병원 관계자들을 매수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강태민의 행방을 쫓았지만 박 비서가 구축한 철통 보안을 뚫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강태민을 직접 제거하는 것. 어느 비 오는 밤 최진석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이 별장을 급습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별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박 비서가 이끄는 보안팀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적들의 기세는 거셌다. 강태민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더 이상 무력하게 누워만 있지 않았다. 그는 지휘실에서 CCTV를 보며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가적 두뇌로 보안팀의 움직임을 지휘했다. 바로 그때 적중 한 명이 방어선을 뚫고 한소리가 있는 치료실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안 돼. 강태민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그녀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는 직접 총을 들고 치료실로 달려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등 뒤에서 소리는 처음으로 그의 넓은 어깨가 산처럼 든든하다고 느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그들은 간신히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진석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대여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놈을 끌어내릴 증거를 찾아야만 해. 강태민이 핏발선 눈으로 말했다. 그때 한소리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자월초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 독성을 활성화시키고 검출을 피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촉매제 역시 그 자체로는 무해한 희귀 약초입니다. 아마 최진석은 그 촉매제를 비밀리에 구해왔을 겁니다. 그 약초의 출처를 찾으세요. 그럼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지식은 그들의 수사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강태민과 박 비서는 그녀가 알려준 촉매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역추적에 나섰다. 그들은 최진석이 소유한 유령 회사를 통해 희귀 약재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한 약재상과 수년간 거액의 거래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이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박 비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그들의 거래 장부와 송금 내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그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순간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호전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의 손에는 복수를 위한 칼이 쥐어져 있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작전 기지 역할을 하던 별장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희망찼다. 강태민은 거의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냉소적인 천재 사업가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함과 깊이가 더해져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사투는 그의 몸에서 독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오만과 고독이라는 더 지독한 독까지 정화시켜 주었다. 결전의 날을 앞둔 마지막 밤, 그는 한소리와 함께 별장 정원에 앉아 있었다. 고맙소 한소리 씨, 내 목숨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알려주었소. 그의 진심 어린 감사의 소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환자와 의원 혹은 동맹 관계를 넘어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애틋한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결전의 날, 유진 바이오파마 본사 강당에서는 최진석의 주도로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석은 연단 위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강태민 대표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자신이 새로운 회장으로서 회사를 안정시키겠다는 위선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주주들의 의결 투표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죽었다고 알려졌던 남자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아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의 한소리가 함께였다. 최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저는 제 자리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던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왔습니다. 박 비서가 스크린을 조작하자 그의 뒤로 모든 진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병이 현대의학으로는 진단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부터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선 한소리를 평범한 청소부가 아닌 전설적인 의원 가문의 마지막 후예이자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소개했다. 이어서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다. 자월초의 독성 분석 결과 최진석의 유령 회사가 불법 약재상과 독초 및 촉매제를 거래한 송금 내역과 장부까지.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궁지에 몰린 최진석은 발악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미 박 비서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강당으로 들어와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의 야망과 제국은 그가 가장 신뢰했던 주주들 앞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혼란이 끝나자 강태민은 다시 주주들 앞에 섰다. 그는 건강의 완전한 회복과 회사의 윤리, 강령 재정비를 위해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사제를 출연하여 전통 및 희귀의학 지식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그 재단의 책임자로 한소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과 가문의 유산을 존중하는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더 이상 차가운 회의실이 아니었다. 강태민이 한소리를 위해 지어준 햇살이 가득한 아름다운 온실 식물원이었다. 그곳은 그녀가 사용하는 희귀 약초들로 가득했다. 강태민은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그녀를 도와 약초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은 모습이었다. 그는 흙을 만지고 있는 소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몸의 독을 해독해준 것만이 아니었어. 내 영혼을 좀먹던 고독과 냉소라는 독까지도 없애주었지. 나는 당신 덕분에 사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 그들의 이야기는 극적인 키스로 끝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향한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로 마무리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식물을 돌보며 성장과 치유, 그리고 함께 나아갈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미래를 가꾸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결혼은 말도 안 돼요. 윤채리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의 다른 한 손은 방금 완성한 로봇팔의 관절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세림그룹 윤 회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체리나 말 조심하거라.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강태하 사장은 내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짝이다. 두 그룹의 결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너도 잘 알 텐데. 이익이요, 할아버지. 저희 로보틱스 사업부의 신규 AI 특허 하나가 에이펙스와의 일시적인 동맹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제 일은 정략 결혼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이 중요한 만큼 가문을 위한 의무도 중요하다. 일단 만나기만 해라.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다. 전화가 끊겼다. 체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드라이버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좌절감에서 장난기 넘치는 결의로 바뀌었다. 좋아요, 할아버지. 만나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녀는 연구실을 나와 자신의 거처로 향했다. 명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드레스룸을 지나 그녀는 가장 구석에 있는 비밀스러운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코스튬 파티나 장난을 치기 위해 수년간 모아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촌스럽고 기괴한 옷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파토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완벽한 부조화를 목표로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샛노란 스웨터. 그 아래에는 끔찍하게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초록색 스커트. 발에는 두꺼운 양모 양말에 샌들을 신었다.
마무리로 싸구려 티가 팍팍 나는 플라스틱 핸드백을 골랐다. 변신은 옷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일부러 서툰 솜씨로 화장을 시작했다. 촌스러운 파란색 아이샤에도 입술선을 살짝 삐져나가게 바른 립스틱, 그리고 양볼에 동그랗게 찍어 바른 발랄한 분홍색 볼터치. 윤기 흐르는 긴 머리는 한쪽으로 비뚤어지게 묶고 거대한 반짝이 곱창밴드로 고정했다. 마지막 단계는 사투리 연습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과장된 경상도 사투리를 연습했다. 아이고, 서울은 천지빛깔이네에.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래. 비싼 데서 밥을 다 사주신대. 세상에 서울은 정말 대단하네요.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렇게 비싼 곳에서 식사를 다 대접해 주시나요? 혹시 집은 자가신교 차는 외제차 맞지에? 혹시 집은 본인 소유인가요? 차는 외제차 맞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황당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개인 비서는 경악했지만 체리는 자신의 계획에 자신감이 넘쳤다. 잠시 후 세림그룹의 최고급 세단이 그녀를 태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차가 약속 장소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다. 체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촌스러운 핸드백을 고쳐맸다. 그녀의 눈이 장난기로 반짝였다. 그녀는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일생일대의 연극이 지금 막을 올렸다. 윤채린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경악과 경멸이 섞인 시선 수근거리는 소리가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지배인은 그녀를 문 앞에서 막아설 뻔했지만 그녀가 짙은 사투리로 우렁차게 외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 나는 강태하 씨 만나러 왔어에.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강태하가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차갑고 지적인 권력자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체린의 소란스러운 등장을 표정 변화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분노나 창피함이 아니었다. 오직 관찰만이 있었다. 체린은 쿵 소리를 내며 의자에 앉아 자신의 싸구려 플라스틱 핸드백을 고급 실크 식탁보 위에 올려놓았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다. 그녀는 가격을 보며 과장되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 물 한 잔이 우리 동네 국밥 한 그릇 값이네. 그녀는 웨이터의 경악스러운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메뉴판에서 가장 저렴한 에피타이저와 메인 요리를 주문하며 자신은 알뜰한 아가씨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강태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저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한 병 주문했을 뿐이었다. 음식을 개걸스럽게 입에 가득 넣은 채 말하며 체리는 자신의 주된 공격인 순진하지만 물질적인 질문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래서 강 사장님은 돈이 얼마나 많으신겨? 이 건물도 사장님 거라에. 결혼하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 거 맞지에. 저는 일하기는 딱 질색이라에. 저는 명품 가방 같은 거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개씩은 사주실 수 있는겨. 그녀의 목표는 자신을 얕박하고 게으르며 돈만 밝히는 시골뜨기로 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태하는 그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장단을 맞춰주면서도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날카로운 질문으로 받아쳤다. 돈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 레스토랑과 주변 블록 몇 개는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총자산보다는 투자 수익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윤채린 씨는 강남 상업 부동산 가치 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녀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예상하며 일부러 복잡한 금융용어를 사용했다. 주부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제 이상적인 파트너는 지적으로 저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사람 삶과 사업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한가한 삶도 나름의 매력은 있겠지요. 그는 은근히 그녀가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암시했고 이것이 바로 체린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의 촌스러운 스웨터는 고급 캐시미어로 만들어졌다. 그녀의 서툰 손에는
농부가 아닌 도구를 다루는 사람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상업 부동산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의 눈은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기 전 찰나의 순간 동안 이해의 빛을 번뜩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연극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재앙과도 같았던 식사가 끝났다. 체리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불쾌하고 무례하며 탐욕스러웠다. 제정신인 남자라면 누구도 그녀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아이고, 잘 묵었습니다. 그럼 이만. 강태하도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진지했다. 장난기 어린 빛은 사라지고 단호한 결단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잠깐만요, 윤채린 씨. 그의 표준 서울말이 그녀의 가짜 사투리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가 폭탄을 던졌다. 오늘 연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채린의 심장이 멎었다. 그가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진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지루한 인형들만 보다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니 세상이 재미있어지는군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당신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이 장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역효과를 낳은 것에 대한 채린의 완전히 충격받고 경악한 얼굴에서 끝난다. 그녀는 남자를 쫓아내러 왔다가 자신의 연극을 간파한 유일한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고 만 것이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순간이었다. 강태하의 폭탄 선언 이후 레스토랑의 정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윤채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완벽한 작전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최악의 결과, 즉 청혼으로 이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농담이시죠. 체리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애써 연습했던 사투리조차 잊어버리고 표준 서울말이 튀어나왔다. 강태하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즐기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농담 아닙니다, 윤채린 씨. 나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최근 몇 년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그녀에게도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체리는 로봇처럼 그의 말에 따랐다. 강태하는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논리전견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윤 회장님과 저희 아버님은 이 결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부한다 해도 두 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른 선자리를 강요할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그런 시간 낭비는 원치 않을 테고요. 그의 말은 정확했다. 체리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제 제안은 이겁니다. 우리 계약 결혼을 합시다. 그가 말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하고 외부에는 완벽한 부부인 척 연기하는 거죠. 1년 뒤 적당한 시점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합의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가 어른들도 더는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으실 테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당신에게도 내게도 이익이 되는 거래입니다. 체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두뇌 회전 속도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그녀의 연극을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제안으로 순식간에 바꿔버렸다. 하지만 체리는 이대로 순순히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묘한 남자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져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촌스러운 시골뜨기 연기를 시작하며 가장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내걸었다. 그람은 계약서에 몇 가지 조건을 넣어야겠는데. 그녀가 말했다. 첫째, 나는 서울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에서 살아야겠어에. 한강이 바로 보이는 걸로다가. 좋습니다. 내일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죠. 태하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둘째, 내 개인 카드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 한도 없는 걸로.
그녀는 그가 돈 문제 앞에서 질색하기를 바랐다. 물론입니다. 우리 비서팀에서 처리할 겁니다. 체리는 당황했다. 그녀는 더욱 황당한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사생활에는 절대로 간섭하면 안 돼. 내가 밤에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뭘 하든 절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그가 이 조항에서만큼은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거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하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 조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나 역시 당신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완벽하게 공평하군요. 그는 한술 더 떴다. 거기에 조항 하나를 더 추가하죠. 부부로서의 의무, 예를 들어 스킨십 같은 것은 서로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 어떻습니까? 체리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녀가 던진 모든 공을 그는 완벽하게 받아쳤고, 심지어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먼저 제안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 남자는 괴물이었다. 다음 날 체린의 눈앞에는 진짜 계약서가 놓였다. 강태하의 법무팀이 밤새 작성한 것이었다. 계약서는 그녀가 어젯밤 제안했던 모든 황당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산적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해서 그녀는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 옆에 강태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묘한 부부가 탄생했다. 한 명은 결혼을 피하기 위해 연기하다가 제 꾀에 빠진 천재공학도, 다른 한 명은 그 연극을 즐기다가 흥미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비즈니스처럼 성사시킨 냉철한 재벌 총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었다. 체리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라선 기분이었다. 그리고 상대는 그녀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랜드 마스터였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윤체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 그녀가 장난처럼 내뱉었던 조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집은 거대하고 호화로웠지만 텅 비어 있는 듯 삭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자신의 촌스러운 짐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1년 여기서 뭘 해야 하나. 강태하는 약속대로 그녀의 사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자신의 공간으로 사용했고, 체리는 나머지 공간을 차지했다. 그들은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부부라는 역할극은 생각보다 자주 필요했다. 첫 번째 과제는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이었다. 체리는 강태하의 비서팀이 준비해준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강태하의 어머니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체린이 근본 없는 여자로 보일 뿐이었다. 반면 세림그룹의 윤 회장을 만나는 자리는 더 흥미로웠다. 체린은 다시 촌스러운 시골뜨기로 변신했다. 강태하는 그녀의 연극에 완벽하게 장단을 맞추며 저는 체린 씨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라고 말해 윤 회장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체린은 그런 그의 모습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은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 체리는 낮에는 여전히 자신의 연구실에서 로봇 개발에 몰두했고 밤에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강태하는 늘 바빴고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일하는 그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체리는 주방에서 야식을 만들다가 실수로 손을 베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서재에서 나온 강태하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이 집에는 가정부도 있는데 왜 직접 요리를 합니까?
그가 무심한 듯 물었다. 그냥 오랜만에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요. 체리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하는 가끔 그녀의 연구실에 관심을 보이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고, 체리는 그의 서재 책장에 꽂힌 어려운 공학 서적들을 발견하고 그가 단순히 사업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강태하의 오랜 지인이자 재계에서 공공연하게 그의 약혼녀로 여겨졌던 오수진이 등장한 것이다. 오수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유학파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와 사교수를 자랑했다. 그녀는 강태하의 옆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겨왔다. 그랬기에 갑자기 나타나 강태하의 아내가 된 시골뜨기 윤채린의 존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채린이 강태하와 함께 참석한 한 사교 모임에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어머, 당신이 태하 씨의 아내라고 들었어요. 어느 시골에서 굴러들어온 복덩인지 정말 운도 좋으시네. 오수진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독을 품은 말을 내뱉었다. 채린은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순진한 시골 처녀가 되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고, 예쁘시네 예. 혹시 배우신교? 저는 강 사장님이 저의 순수한 마음에 반했다고 하대예. 채린의 어수룩한 대처에 오수진은 속으로 그녀를 더욱 경멸했다. 저런 멍청한 여자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그날 이후 오수진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사교계의 영향력을 이용해 채린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채린이 돈을 보고 강태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거나 과거가 복잡하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채린을 상류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스스로 지쳐서 떠나가게 만들 계획이었다. 강태하는 그 소문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 또한 윤채린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을 분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채린은 소문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1년 뒤면 끝날 계약 관계였다. 하지만 오수진의 공격이 점점 더 자신뿐만 아니라 강태하와 세림그룹의 명예까지 위협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게임의 사냥감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오수진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주최하는 다음 파티가 바로 방역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신제품 발표 기념 파티는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화려한 사교의 장이었다. 그리고 오수진에게는 윤채린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윤채린의 모습은 여전히 어설펐다. 강태하의 비서팀이 골라준 명품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불편한 듯한 걸음걸이로 걷거나 낯선 음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했다. 오수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승리를 확신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강태하의 신제품, 즉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타이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강태하가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을 때 오수진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실수를 가장해 와인이 든 잔을 들고 채린과 부딪혔다. 붉은 와인이 채린의 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촌스러운 사람은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유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하며 채린을 조롱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쏟아졌다. 모두가 채린이 울거나 당황해서 뛰쳐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채린은 달랐다. 그녀는 드레스의 얼룩을 한번 쳐다보더니 오수진을 향해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얘. 우리 시골에서는 옷에 뭐 묻으면 그냥 물로 슥슥 닦고 그러는데 얘. 이 옷은 비싼 거라 빨면 안 되는겨. 그녀의 순진한 대꾸에 오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였다. 경고 시스템 오류.
무대 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하던 타이탄 시스템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연용 자동차가 통제를 벗어나 무대 위의 구조물을 향해 돌진하려 하고 있었다. 발표를 진행하던 기술팀이 당황하며 시스템을 멈추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제어 코드가 먹히지 않았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였다. 모두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윤채린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 하나를 집어들고 무대를 향해 소리쳤다. 저기 기술팀 메인 제어보드에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강제로 개방하고 포트 취급번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패킷을 전부 차단해요.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사투리가 아니었다. 명확하고 힘있으며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기술팀은 웬 여자가 외치는 소리에 어리둥절했지만 상황이 너무나 다급했기에 일단 그녀가 말하는 대로 조작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통제를 벗어났던 시연용 자동차가 굉음을 내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파티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와인 얼룩이 묻은 드레스를 입은 채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윤채린에게로 강태하는 무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제껏 본 적 없는 강렬한 흥미와 감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수진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채린을 쳐다보고 있었다. 채린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당황했다. 그녀는 그저 눈앞의 오류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그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강태하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수많은 거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비밀 병기이자 티탄 프로젝트의 숨겨진 조언자 윤채린입니다. 그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그 순간 채린은 깨달았다. 이 모든 오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티탄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에이펙스의 타격을 주려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배후에는 지금 자신을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수진과 그녀의 가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태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채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파트너이자 동지였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계약 결혼이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다. 파티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더 이상 어색한 룸메이트도 서로를 탐색하는 계약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총성 없는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였다. 강태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오늘 일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윤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태블릿으로 파티장에서 확보한 티탄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심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어요. 아주 정교한 해킹이에요. 범인은 이 시스템의 초기 설계도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더 이상 촌뜨기 연기는 없었다. 그녀의 본 모습 즉 천재 공학자의 모습이 전면에 드러났다. 강태하의 눈빛도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오성전자가 몇 년 전 우리와 티탄의 초기 개발 파트너십을 논의한 적이 있었죠. 기술력 부족으로 결국 무산되었지만 그때 일부 설계 개념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한 곳에서 만났다. 범인은 오수진과 그녀의 가문이었다. 그들은 강태하와의 혼사가 무산된 것에 앙심을 품고 에이펙스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가뜨려 복수하려 한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린이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태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종류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명백한 증거. 윤채린 씨 아니, 채린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강태하는 자신의 사무실을 통째로 이곳으로 옮겨왔고 체리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함께 일했다. 강태하는 오성전자의 자금 흐름과 내부 정보를 파고들었고 체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체리는 강태하가 단순히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라 누구보다 깊은 통찰력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밤샘 작업으로 지친 그녀를 위해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정확히 기억해서 가져다 주었다. 강태하는 체린이 단지 똑똑한 여자를 넘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복잡한 회로도를 앞에 두고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한 빛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비즈니스나 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찾아왔다. 체리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을 유창한 영어로 발표하고 있었다. 파트너사의 젊고 유능한 기술 이사인 데이비드는 체린의 천재성에 완전히 매료된 듯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스 윤 당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혹시 제게 개인적으로 이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를 지켜보던 강태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질투였다. 그는 다른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는 찬사와 관심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 감정이 단순히 흥미로운 파트너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윤채린이라는 여자 자체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총명함, 그녀의 열정, 심지어 그녀의 엉뚱한 연기까지도. 회의가 끝나고 강태하는 체린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보고 있던 태블릿을 빼앗아 내려놓았다. 체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 데이비드라는 사람 다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체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요? 사업 파트너잖아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계약 조항에는 없는 강력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체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가짜 결혼 생활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체린은 마침내 오성전자의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오수진의 아버지가 해커에게 티탄 시스템 파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거실로 뛰어나왔다. 태하 씨 찾았어요. 완벽한 증거예요.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강태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기쁨에 겨워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달려오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대로 입을 맞췄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달콤한 전율. 체리는 그의 키스를 거부하지 않았다. 적을 향한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전쟁 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체린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는 거대한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하와 윤채린은 세림그룹의 윤 회장과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강 회장 두 거두 앞에 나란히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선자리의 남녀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신뢰로 뭉친 파트너였다. 증거를 확인한 두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즉시 두 그룹의 모든 역량이 오성전자를 향한 공격에 투입되었다. 세림의 자금력과 에이펙스의 기술력이 합쳐지자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오성전자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최대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 검찰은 배임 및 불법 해킹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오수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몰락했다. 그들이 체린에게 주려 했던 치욕과 파멸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로 되돌아왔다. 외부의 위협이 모두 사라지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삭막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로 채워진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이제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들의 관계를 처음 시작하게 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어느 날 저녁 강태하는 체린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계약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그 계약서를 집어들어 체린의 눈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가짜 관계의 끝이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와도 같은 그 남자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단순히 크기만 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반지 중앙에는 작은 톱니바퀴 모양의 정교한 장식이 박혀 있었다. 체린의 세계를, 그녀의 열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그는 진심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윤체린 씨, 나는 당신의 엉뚱한 연기도, 당신의 눈부신 천재성도,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 계약서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나의 가짜 아내가 아니라 진짜 내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관계 비즈니스로 이어졌던 만남. 그 모든 과정 끝에 그녀는 진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체린의 연구실, 체린과 태아는 나란히 앉아 새로운 로봇의 설계도를 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연구에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 부분의 동력 전달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아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새로운 합금 소재를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체린이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완벽한 신뢰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촌뜨기 연기도 재벌 총수의 가면도 이제는 필요 없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장난처럼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